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도 재테크 비법도 아닌 이야기예요. 얼마를 갖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심리학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건 하우절이 이번엔 묻습니다.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목표인가요? 수단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요? 21가지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밤 한 가지쯤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남길 바라며 책 돈의 방정식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모든 일을 해낸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한 말이다.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 고등생물, 우뚝 솟은 산맥. 자연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경이로운 기적을 창조해낸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은 매우 조용히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랜 시간에 걸쳐 참으로 믿기 어려운 광경을 연출한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복리 성장이다. 그 모습은 늘 경탄스럽다. 나는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개념을 좋아한다. 어쩌면 내가 평생을 지켜온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경제적 신념일지도 모른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경제적 원리를 담고 있는 아이디어다. 우리는 돈의 복리 성장을 통해서도 자연이 창조한 작품들처럼 놀라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소득도 높지 않은 평범한 시골 사람이 복리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모았다는 소식은 각종 매체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린다. 이야기의 내용은 한결같다. 그들은 조용히 돈을 모았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 돈을 자랑하지 않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보다 투자 실적이 나쁘다고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경제적 세계관은 자신이 살아가는 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게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본인의 욕구에 충실했다. 그것이 그들의 초능력이었고 경제적 기술이었다. 그 능력은 무엇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조용한 복리 성장의 달인이었다. 당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택했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 복리 성장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다. 만약 당신이 어떤 파트너와 처음 데이트한 뒤에 그 사람과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하다. 사람들은 이런 일은 잘못됐고 이건 지나치고 이런 말은 좀 더 해야 하고 이런 말은 좀 더 줄여야 한다며 앞다퉈 충고를 해댈 것이다. 당신은 삶의 목표나 성격이 제각각인 사람들의 의견에 당황하고 신경을 쓰고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는 누구와도 정상적인 데이트를 이끌어갈 수 없다. 돈도 비슷하다. 남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자신의 투자 결정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남들을 위해 보여주기식 소비에 나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투자 전략을 흉내내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돈을 지출하든지 남들과 자신의 성공을 비교하기 위한 잣대로 돈을 쓰든지 둘 중 하나다. 전자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지출이고 후자는 요란하고 공개적인 지출이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조용한 복리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5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하나, 내면적 기준과 외면적 기준을 생각하라. 때로는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나와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내가 이뤄낸 성과를 알지 못하고 남들의 성공과 나의 성과를 비교할 일도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기억하라. 사회적 비교의 게임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신보다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은 이 게임에서 손을 떼자마자 내면으로 시선을 옮겨 자신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당신이 어떤 곳에 돈을 쓰든 그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알차게 소비를 즐기는 길이다. 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언론인 겸 소설가 크리스토퍼 몰리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성공은 하나뿐이다.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소비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수많은 경제적 실패가 당신과는 전혀 다른 남들을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지, 누구를 존경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목표와 성향이 제각각인 타인들이 당신을 향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쉽게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다. 사업가 겸 투자자 브렌트 비슈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활동하는 분야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일을 100% 행복하게 지켜볼 수 있다. 돈을 모으고 지출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삶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다. 셋, 사회적 게임에 휘둘리지 말고 개인적 독립에 집중하라. 조용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이기심을 발휘한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오직 자신의 삶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돈을 쓴다. 나는 멋진 물건으로 남들의 환심을 사기보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넷, 빠르게 쌓은 부는 빠르게 무너진다. 순식간에 벌어들이는 돈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조용한 복리 성장은 장기적이고 차분하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얼마나 빨리 벌었느냐가 그 돈을 얼마나 빨리 잃을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1년 사이에 재산을 2배 불렸다면 앞으로 1년 사이에 그 돈의 절반이 사라져도 놀라지 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몸집을 불린 회사는 빠르게 망할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쌓아 올린 부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다. 주머니 속으로 돈이 빠르게 들어올수록 돈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마음도 그만큼 약해진다. 사람은 소중한 물건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이다. 빠르게 번 돈을 빠르게 쓰게 되는 이유는 그 돈을 버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별로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 하룻밤 관계를 맺는 일과도 같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오래된 부자는 세금 피할 궁리를 하고 새로운 부자는 람보르기니부터 산다는 말도 있지 않나? 둘째, 빠르게 쌓아 올린 부일수록 운의 덕을 입었을 확률이 높기에 운이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예상치 못한 횡재를 맞은 사람이 흥청망청 생활 수준을 높이면 그런 횡재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자신만의 부를 쌓아가는 조용한 복리성장의 이점을 더욱 선명히 깨달을 수 있다. 조용한 복리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유념해야 할 마지막은 바로 이것이다. 다섯,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돈을 모으는 것이다. 조용한 복리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은 보여주기식 공연을 중단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미래로 눈을 돌리고 남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덕분에 당신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바로 끈기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다. 서두르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마라.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과 다른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 오랜 시간에 걸쳐 뭔가를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마법이다. 세상의 많은 일이 다 그렇듯 빠름은 모든 관심을 차지하고 느림은 모든 능력을 차지한다. 수많은 사람이 장기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비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동료 투자자들과의 비교, 벤치마크 자료와의 비교, 지난 6개월간 손해를 봤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당신의 앞길을 막아선다.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장기적 변동성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보다 배우기가 훨씬 어려운 단기적 변동성을 피하는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은 단기적 변동성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장기적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남들보다 조금 똑똑해 보이려 애쓰지 말고 차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실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내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존 디 록펠러는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로 걸어 들어갔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잠시 머물 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록펠러는 호텔 직원에게 가장 저렴한 방을 달라고 말했다.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록펠러 씨, 이곳에는 더 좋은 방도 많습니다. 아드님은 이 호텔을 묵을 때마다 귀빈용 스위트룸을 이용하십니다. 록펠러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처럼 돈 많은 아버지가 없어서요. 돈과 자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그건 부유한 사람들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34세 사이에 자녀를 둔 미국 부모 중 60%가 전년도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중산층 시민들은 아이들에게 한 주에 얼마나 용돈을 줘야 할지,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지 늘 고민한다. 그러나 돈에 관련된 다른 많은 주제처럼 이 문제도 스프레드시트를 펼쳐놓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풀어낼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심리학, 사회학, 인간의 감정 같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실 돈과 자녀라는 주제는 모든 종류의 금전적 문제 중에서도 감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나는 손돈만큼의 감정적 개입도 없이 아이들의 경제적 미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부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돈과 자녀에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는 부모의 돈으로 자녀들을 망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찰리 먼거의 부자 친구 한 명이 먼거에게 물었다.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면 아이들의 의욕과 야망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겠지. 먼거가 말했다. 그래도 물려줘야 돼. 왜? 친구가 물었다.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네를 미워할 테니까. 먼거의 수많은 조언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옳다. 부유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기에 앞서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많은 유산을 남겨 아이들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너무 쉬운 삶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오렌 버핏은 복지사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부자들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들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무료 식품 배급표나 실업수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양산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 부자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평생 무료 식품 배급표를 지급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복지 담당관 대신 신탁 관리자가 있고 식품 배급표 대신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는 것 뿐이죠. 물론 세상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건 예외가 생겨나는 이유는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이지 부모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18살 때 10억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야망을 접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크 저크버거는 22살 때 페이스북을 10억 달러에 팔라는 제안을 받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큰 야망을 타고난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는다. 내 친구 크리스 데이비스는 대단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 셸비 데이비스는 5만 달러의 미천을 10억 달러로 키워낸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그런데도 크리스는 자신이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가족들은 크리스에게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기회를 빼앗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요즘 크리스는 농담처럼 말한다. 그 기회를 조금쯤은 빼앗았어도 좋았을 텐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부모는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검소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점이다. 당신은 부모로서 좋은 의도를 품고 자녀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근면함, 존경심 같은 미덕을 배우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라는 엉뚱한 감정을 가르치게 될지도 모른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가족여행을 갈 때 본인은 비행기의 1등석에 앉고 아이들은 3등석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수 있다. 나처럼 열심히 일하면 너희도 언젠가는 이런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렇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나는 너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즐긴다.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아들 빌리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자 빌리는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하고 말하더니 피우던 시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코넬리어스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인 후에 빌리의 얼굴에 대고 연기를 내뿜었다.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근면함과 검소함의 위력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그 가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본인의 힘만 과시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내 친구 하나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리프트표를 사주기 바란다면 먼저 산을 한번 걸어 올라가거라.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겠지만 막상 아이들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할아버지는 멍청이야 라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에게 품위 있는 삶의 가치를 심어주려다가 자칫 그들을 버려놓을 수도 있다. 가정마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식의 생활 방식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신중하게 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아직 내가 누리는 삶을 즐길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노력의 가치를 배우자 라는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이다.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기보다 부모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대치를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큰 돈을 번 덕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보자. 나중에 아이들이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부모보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높은 급여를 받는 대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는 않을까? 만약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린 시절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이 아이들에게 풍족한 환경을 안겨주는 게 오히려 그들을 실망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세대 간의 성장은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작가 제니퍼 브레니 윌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유대감에 위기가 찾아온다. 무엇이 됐든 당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남이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중하게 택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돈과 자녀에 대한 나의 철학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내 돈으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안정망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내 돈이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연료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하지 않으면서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나는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싶다. 그러나 아이들이 내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근면함, 품위, 실패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조금 무중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삶의 어느 순간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를 바란다.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느끼지 못하면 돈의 가치를 배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엄마와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너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 너희를 마냥 응석박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너무 인색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단다. 자신이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필요와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야만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고 이미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너희가 익혀야 할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이 기술은 인생에 반드시 닥쳐올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작가 로버트 핸더슨의 의견도 비슷하다. 그는 아이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 부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길을 찾도록 키우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나는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분 상승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다시 말해, 행복한 가족, 경제적 안정, 아이들을 위한 감정적 보호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 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이란 네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을 뜻한다. 그들이 너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크기는 네가 쓰는 돈이나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돈만으로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인성, 정직, 공감 능력 등의 부족함을 메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자 믿을 만한 친구,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인성과 심리, 삶의 자세다. 이 덕목은 그들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돈과 자녀라는 주제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소개한다. 하나, 오렌 버핏은 당신이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자녀만큼 당신이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까? 부모는 자신의 돈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이들은 당신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무상담사 칼 리처드는 좋은 재무상담이란 고객과 어리석음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객들이 충동에 휘둘려 최악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게 상담사의 의무라는 것이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그런 역할을 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둘, 아이들은 당신을 지켜본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아이들은 늘 당신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가 사치스럽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한다. 반면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가치관이 훌륭하면 아이들도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정치적 신념을 물려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의 부모를 둔 10대 소년의 80%가 공화당을 지지했고 민주당 성향의 부모를 둔 청소년 90%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을 일부러 앉혀놓고 어느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특정 정당의 장단점, 이에 관한 반대 의견, 그 의견을 다시 반박하는 견해 등을 아이들에게 상세히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부모의 관점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를 늘 지켜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무심코 내뱉는 말, 뉴스를 보면서 움찔하고 놀라는 표정,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 이웃과 나누는 대화 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런 수천 가지 단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이들의 정치적 신념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진지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우리는 그걸 살 돈이 없어 또는 이 물건을 사서 행복해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씩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낭비하는지를 낱낱이 지켜본다. 그들은 당신이 퇴근해서 월급이 올랐다고 말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한다. 이웃이 새로 산 차를 보며 당신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돈을 지출하는 문제를 두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다퉜는지도 알고 있다. 아이들은 당신이 욕심을 부린 순간과 알뜰하게 돈을 절약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쌓인 기억들은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돈을 생각하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기를 바라는가? 아이들이 항상 부모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일 기회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돈을 이용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 앞에서 불안과 탐욕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삶에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충족되었다면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돈을 과시할 필요가 없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나는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할지라도 얼간이처럼 행동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나는 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자유와 독립을 얻음으로써 각자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넷,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조너스 소크 박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조상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부모에게 이처럼 훌륭한 목표가 또 있을까? 당신의 자녀, 손자, 손녀,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에 관한 지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립심,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감,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신중함, 좋은 조상이 되는 방법 등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좋은 조상이 되는 일은 돈과 얼마나 관련이 깊을까? 아이들에게 비싼 물건을 사주거나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돈은 중요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수록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그건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오래 지속되는 삶의 교훈을 가르치거나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아이들은 당신의 돈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깊고 소중한 가치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